구독, 좋아요. 저는 징계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강등을 한 것은 좀 비겁해야 하지 않나.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나 혹은 우리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는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법으로 판단을 받고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징계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사실상의 강등 처분인 인사를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법무부에서 당당하게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해주면 차라리 저를 위해서나 우리 조직을 위해서나 더 명료하게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유미 검사장의 지금 항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문제 아마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먼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네. 방금 정유미 검사장이 기자들에게 한 멘트 압축적으로 들으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을 했던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정성호 장관 전보 조치에 대해서 좌천된 검사장들 사표를 낸 사람도 있긴 한데 일단 정권의 이 보복성 인사 조치 어떤 차원에서 일단 평가하세요? 좀 이게 좀 계속 반복되는 거, 보복성 인사라든가, 보복성 수사라든가, 보복성 재판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서 굉장히 참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모습도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싸우죠. 하지만 이렇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검사들이 정당한 어떤 본인의 어떤 요구라든가 해명 요구라든가 요청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복을 당했을 때 그때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정유미 검사장이 정말 본보기를 잘 보여줬다. 무기력하게 물러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싸울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부분 투쟁하고 옳은 소리를 해서 후배들에게 귀감을 좀 보여주고 이게 선배들이 이렇게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물러나게 되면 조직 전체가 완전히 전부 다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소도 할 수 없고 내사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야당에 대해서만 이제 앞장서 가지고 뭐 한 건 이제 잡아서 그걸 트로피처럼 보여줘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정유미 검사장이 좀 잘 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정유미 이제 검사 이분 한 분 정도에 좀 그치는 것 같아가지고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상당히 그냥 수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게 뭐 실제 좌천돼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식으로 지금 다 이제 보복성 인사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유미 검사장이 좀 독보적으로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명 정권과 정성호 법무부가 지금 인사보복, 정치보복을 감행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긴 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대대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든 뭐 공개적으로 아예 딱 찍어서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좌표 찍고 공격하는 식의 이 권력을 통해서 제압하는 이게 본질이긴 하죠. 권력을 그렇게 사유화해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긴 하지만 동시에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맞으면 그 권력의 정치 보복이나 인사 보복도 사실은 그 힘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수의 검사들이 그냥 반발은 했지만 다 사표를 내는 시기예요. 근데 정유미 검사장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주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 고초를 경할지라도 또 법적으로 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어더라도 나는 맞서 싸우겠다. 내 후배들을 생광해서도 맞서 싸우겠다. 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표를 쓰지 않고 지금 그것도 강등됐습니다. 단순히 좌천성으로 보직이 이등된 게 아니라 고검급, 검사장급 검사에서
지금 일선 그냥 평검사로 지금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정성모 법무장관을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를 대상으로 해서. 자, 이 문제가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 그리고 그러려면 정유미 검사장이 그냥 이거 보복이다 이렇게만 주장해서 안 되고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인사명령 처분 네.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요. 또 하나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법적으로는 근거를 가지냐면 일단 정유미 이제 검사장이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범죄 수익을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 검사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성남 시민들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낸 건데 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인사를 이렇게 부당하게 인사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행정법원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에 내게 되면 이게 저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결론 날 것 같고요. 이게 정유미 검사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정치적 입장을 내거나 정치의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치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범죄 수익금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막지 못한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할 소리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들에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검사들 18명에 대해서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거냐라는 얘기를 물어봤었을 때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뒤통수를 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가만히 될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특히 세 가지 이유를 정유미 검사가 들었는데 하나하나 참 이유가 정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검찰청법 28조는 이 대통령에 의해서 대검 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유미 검사는 이제 대검 검사급이거든요. 그럼 이 11개 보직 범위 내에서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11개 보직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을 위반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또 하나 검찰청법 30조 위배도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검 이제 대검 검사급인데 그 검찰청법 30조에 의하면은 28조, 방금 말한 28조죠.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검 검사급에 해당되는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고검 검사로 인사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검찰청법 30조를 위반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등하는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검찰에서 징계라든가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평이동이라든가 승진 같은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강등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 이제 본인한테 심각한 불이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사위원회라든가 징계 절차 이런 걸 거쳐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바로 강등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위배된다. 즉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원칙을 위배한다.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전부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가면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그 검사장들 정권에 바뀔 때마다 인사가 좀 나는데 부당한 인사가 나면 그게 실제로 그 인사 기록이 남을까요? 인사 기록이요? 네네. 남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남아야 되겠죠? 그런데 네. 그게 원래 정상적인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보통 다 사의를 표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다 그래왔습니다. 이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부당한 인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표 쓰고 도망가거나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맞서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인사가 무엇이 문제인가 공식이 없지. 기록으로 딱 남지 않는다는 거죠. 공식 기록은 남지가 않아요. 이거 근데 딱 하나 사례가 있는 게 공식 기록 남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윤석 이제 전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 법무부 검찰국장 하셨거든요.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왔어요. 그래서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 장윤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고검 차장으로 발령냅니다. 네. 근데 보통 법무부 검찰국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지검장이나 고검장으로 갈 걸로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고검 차장으로 발령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후배가 고검장이고요. 그 밑에 선배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완전히 앞뒤가 바뀌는 거죠. 위아래가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인사를 냈는데 그를 그 당시에 장윤석 이제 검찰국장이 인사를 받습니다. 받고 실제로 거기서 가요. 물론 이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퇴임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맞서 싸웠던 선례가 있거든요. 자, 그런 선례를 보시고 좀 검사에 계신 분들도 부당한 인사가 있으면 이렇게 정유미 검사처럼 법적으로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공식 기록에 남겨가지고 역사에 오역으로 남을 공식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 말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방금 좀 소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사 지금 하느라고 소음이 좀 있었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1시 한 10분 정도까지는 좀 자제를 해달라 요청을 저희가 드려서 지금 소음이 잠깐 멈췄는데 그 사이에 뭐 공사 중이었던 분들이 이제 뭐 방송을 하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관련된 사건이 다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의 항소포기 관련된 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미 검사장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보복성 인사 강등 조치에 지금 맞서는 것인데 국민의힘도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을 응원하면서 국민 재산을 약탈한 이 대장동의 항소포기 국정조사 관련된 요구서를 즉각 수용하라는 요구서를 지금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유미 검사장이 또 정성호 장관하고 법적으로 하나를 맞서고 또 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에 이어서 지금 대장동 국정조사 또 제기를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이제 성남 시민에게 가야 될 예. 이제 범죄 수익금을 이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하에 정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특수한 두 가지 신분이 있죠. 대통령이라는 신분도 있고 피고인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판은 지금 중지된 상태이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5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대북 불법 송금하고 바로 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특히 김만배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인터뷰에서 그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당시에 모든 언론이 해석하기로는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재명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대장동 이제 일당에 대한 그러니까 징역형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쩔 수가 없지만 범죄 수익금이라도 챙겨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까지 타고 올라오지 않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금 가져갈 수 있도록 항소 포기한 것이 아니냐. 즉 이재명 이제 대통령과 김현지와 정성호와 그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까지 해서 이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실행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걸 굉장히 아주 발빠르게 조치했었는데요. 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범죄 수익금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 법을 만들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죠. 예고를 했는데 이게 당 전체에서 의총 열어가지고 이게 당론으로 가자. 이거는 뭐 의원 개인으로 대표 발의해가지고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으면 힘이 실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전체 당론으로 해가지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일단 이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소급 적용하는 거. 원래는 예. 환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거를 다시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입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뭐 고등학교에서 다 사회과학 배우면 아시겠지만 법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원칙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과거에 이제 친일파 재산 같은 거 우리가 환수할 때 어떻게 되냐? 그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이제 국가적 범죄, 아주 반국가적 범죄다라고 봐서 소급 적용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를 감안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남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질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 소급 적용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선례를 따라서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범죄 혐의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즉 지금 1,800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말고도 추가로 관련되어 있는 범죄 수익금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추징하겠다, 환수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숨어 있는 것이 어디서 언제 이제 발견돼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지금 범죄 수익금 환수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정조사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우리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 반대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대장동과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가타부터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분이나 논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뭐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좀 더 가열차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국정조사가 좀 더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건이 뭐냐. 명청 갈등이 심해지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자기는 이제 다음 대권 주자, 즉 내년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돼서 총선 공천을 다하면서 대권 주자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이재명이 막는다. 그러면 본인은 빡쳐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내고 받을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국정조사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명청 갈등이 심화되면 좀 더 국정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자력으로 계속 가열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벌어진 정미 검사장의 정성호 관련된 소송건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된 걸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그간의 사건, 이 특검에서 수사, 기소, 재판 해온 것에 관한 6개월 동안 지금 18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어제까지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상계엄이 2023년도 12월인가요? 10월인가요부터 준비가 됐다 이런 식의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일단 이 조은석 특검 밖으로는 내란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조은석 특검팀의 이 180일간의 수사, 기소, 재판 일단 그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지금 평가를 하세요? 일단 이제 성과는 부실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요란하게 시작했죠. 일단 처음부터 조은석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영장을 친다거나 또 이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킨다거나 이제 이렇게 요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작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요 11명 청구했는데 5명밖에 발부를 못 받았었어요. 이거 보면은 아무래도 영장 청구 이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특검 전부 다 영장을 쳤는데 전부 다 절반도 되지 않는 성공률을 보였다. 민주기 특검, 최혜병 특검 더하죠. 구속을 10명을 시켰는데 한 명밖에 9명 전부 다 기각되고 구속영장 청구를 10명 그렇죠. 했는데 한 명만 이제 인용됐던 것도 있었었고요. 또 이제 구명 로비 때문에 의혹을 밝히려고 최혜병 특검이 출범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관련돼서 한 명도 기소를 못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들 특검들이 굉장히 부실한 성과를 냈었다. 민주기 특검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는데 민주기 특검도 역시 본인 관련된 거, 본인이 내부 정보에서 주식한 거 그 의혹도 있고요. 또 강압수해가지고 공무원이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편파 수사해가지고 지금 민주기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조은석 특검도
무려 이제 특검 기간을 2번이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성과는 없다. 가장 성과가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거 영장은 민주당과 상당히 짬짬해가지고 뭔가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을 쳐서 그게 인용이 되면 그걸 발화 삼아가지고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 청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면서 그 얘기가 싹 들었어요. 위헌 그 정당 얘기도 아예 하지도 않고 해산 심판 청구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가 총괄 지휘했었던 내란몰이가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졌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조은석 특검이 우리한테는 뭐 나쁘지 않다. 그 내란몰이에 대한 그 공작이 무너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는 조은석 특검이 이거 하나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가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부 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각됐을 때 사유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법리적으로 다툴 만하다라는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부실 수사를 했다. 즉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정황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감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정청래 당 대표에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제대로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 아주 참 부끄러운 성과를 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 내용에 있어서 뭐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이제 한덕수, 박성재, 뭐 추경호 이런 분들이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걸린 것 같은데 비상계엄 관련해서 저는 사실관계를 위해 굉장히 여러 조각들을 일부를 가져다가 혼용해서 뭐 특정한 목적에 퍼즐로 맞추는 이런 작업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일반 이적죄로 지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본래는 유한 유치죄로 그쵸. 기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드론 무인기 관련된 사안이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소설을 쓰려다가 안 됐는데 지금 조은석 특검이 이거 시작할 때 그렇게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를 하겠다. 뭐 특별검사직을 사초 쓰는 자세로 마치 사초를 쓰는 사람들의 그 과거의 그 기록의 그 엄격함, 공정성,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 결과 보면 사초가 아니라 소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소설을 쓰는 자세로 특검 임하겠다. 이제 그거를 입증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환 유치죄 혐의를 적용하려 했는데 못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먼저 드론을 보냈고 광화문과 그다음에 용산 상공을 날았습니다. 날아가지고 국민들 되게 불안하게 했었고 아주 주요 포스트에 있는 지형 지물을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전방에 근무하신 분은 다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하면은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건 남자라면 다 할게요. 군대 갔다 남자라면. 자,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드론을 보냈는데 우리가 거기에 상하는 대응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론을 보냈는데 저쪽은 대응 안 해? 우리가 드론 계속 보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드론을 보내가지고 평양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야, 우리가 드론 보일 때 저쪽 드론 보내서 우리가 또 불안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요 군사시설 사진 찍힌다거나 또는 김정은이 있는 그 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진 찍힌다거나 또 김정은이 있는 별장에 사진 찍힌다거나 이제 이런 것을 본인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이게 서로 자제가 되는 겁니다. 힘에 의해서 자제가 되는 거지 선량한 의지 가지고 자제한다는 거 굉장히 순진하고 나약한 소리죠. 그래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드론을 올려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외환 유치죄가 성립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군사적 상황 대응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가능한다고 싶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엮었냐면 외환유 취체 얘기했는데 그냥 물러나면 이제 창피한가 봐요. 그래서 이적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면은 군사적 이제 어떤 긴장 관계, 갈등 관계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수시로 먼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드론을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것은 군사적 특수한 상황에 의한 조치다라고 해서 아마 이것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바로 통일교 문제로 한번 통일교 게이트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사태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이나 법여권 입장에서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 그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워낙 커졌습니다. 시작은 누가 일으켰냐? 당연히 법여권과 지금의 특검이 먼저 일으켰죠. 자, 통일교 게이트와 이 민중기 특검에 관한 쌍특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은 이제 특히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통일교 이 게이트를 둘러싼 특검 상황 어떤 상황으로 일단 상황을 보십니까? 일단 오늘 보도해 보니까요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와 7번 정도 접촉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전재수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뭐 접촉한 적 없다, 물건 받은 적 없다,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7번 접촉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 나왔냐? 그 당시에 부산에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전재수 장관은 자기는 그날 북구에 있는 무슨 구포 성당에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고 얘기하는데 시간대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구포 성당에 있는 행사는 점심이고 해운대에 있는 통일교 행사는 저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왕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행사에도 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그는 부산에 있는 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인데 북구에서 구포에서 서면은요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산에서 잘 아는데 서면에 있는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진도 저기 나와 있는 사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후속적으로 전재수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반증이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래서 오늘 경찰이 전재수 장관의 국회의원실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임종성 씨,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측근의 7인으로 불리는 임종성 씨, 이분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는데요. 자, 경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것을 보면은 물론 제가 경찰을 다 신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일단 증거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거는 어느 정도 심증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 윤영호 씨의 진술을 좀 있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윤영호 씨를 지금 그 면회를 가가지고 3시간 이상 그 면회를 하면서 진술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술 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진술 안 했다고 해서 지난번 얘기했던 그거 아닌갑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술을 안 한 거. 또는 알려지지 않은 진술 이런 것을 근거해 가지고 일단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나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통일교 이제 게이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통일교가 여야 다 접촉을 했다 그랬고요. 대선 때는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굉장히 박빙승부였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고 지난번 대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골고루 접촉을 했었다 그러고 또 녹취가 나왔잖아요. 윤영호 씨가 또 간부랑 통화 과정에서 이재명 직접 연락을 갔었다. 뭐 총재를 만나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전달 사람은 정진석이냐 아니면 김현지냐. 그러면 그거를 비용을 치르면서 만났느냐 아니면 비용을 치르지 않았다면 뭐 어떤 약속이라든가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게 혹시 이권관계가 아니냐. 또 지금 통일교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게 한일 터널이란 말이에요. 한일 터널 관련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만나셨던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당원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억울한 것이 뭐냐면은 윤영호 씨가 당원 가입을 둘 다 민주당도 있었고 국민의힘도 있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만 써보면 압수수색해가지고 당원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당원 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또 제외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통일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민주당에 관련돼 가지고 대선을 도왔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특검이라든가 경찰에 넘길 것이 아니라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에 맡겨 가지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중에 아침에 이제 압수수색 9시부터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재수 전 장관의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는데 10곳 중에 이제 전재수는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가 포함이 됐는데 이 전재수 장관의 이 낙마, 이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내용이 확인되면서 낙마한 게 이 지방선거, 민주당 내분 전체적으로 이 전재수 장관의 낙마가 미치는 파장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장관을 내면은 예.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완전히 그 계획이 이제 어그러지게 된 거죠. 어그러지게 되면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재수 장관이 이 경찰 수사를 빨리 진행해가지고 혐의가 없다. 무혐의 확정됐다. 불기소 처분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에 그대로 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빨리 대체제를 찾는 거죠. 전재수 장관 말고 부산에서 활동했던 정치인 중에서는 최인호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재호 의원도 있고요. 또 민주당 인사가 또 보면은 PK는 아니지만 경남에서 활동했었던 지금은 지방 그 혁신위원장인가요? 김경수 지사, 전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 정도가 지금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겠죠. 불기소 처분돼 가지고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지방선거에 나오는 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는 다릅니다. 법에서 이 혐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쓰리 특검만 보더라도 전부 다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본인 재판도 혐의를 덮으려고 면소 처분하려고 입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심죄도 하고 있고요. 또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들면서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전체의 사법체계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경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 혐의가 없다고 봤더라도 그대로 출마해서 나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해법이 없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뭐 오늘 또 권성동 의원 재판인가요? 거기에 또 출석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난주에 출석했을 때 조금 기존 했던 진술과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명료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하는 건 명료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제 노림수가 어떤 건지를 한번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동시에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 통일교 관련된 사실은 통일교를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종교단체 해산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엄정 수사를 이재명이 지시를 했는데 그 엄정 수사에는 윤영호 본부장에 대한 사실 압박, 법정 증언에 대한 뭐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거라는 그 압박과 함께 수사를 한다는 것은 내 관할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그러니까 특검 같은 건 요구 같은 것을 예상을 하고 수사를 하는 건 경찰이라든가 내 관할하에 두겠다고 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과 이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통일교 사건을 어떤 차원에서 지금 예방하고 대처하고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재명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 수사를 얘기했다는 것은 예. 이제 특검이 들어오는 것을 의식을 한 거예요. 만약에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이 사건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조이스틱처럼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찰이 오는 게 자기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한 말은 이 말이 언뜻 보면요 다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수사가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컨트롤해서 쥐고 가겠다. 결론도 내가 내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아까 앞에 하나가 더 뭐였죠? 먼저 얘기했던 네. 상은 그거 있죠. 통일부 본부장 진술본부. 예. 진술본부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참 약간 골치가 아플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윤영 입장에서는요, 민주당 뭐 의식하고 이런 거 좀 생각 없습니다. 자기가 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번에 검찰 구형이 몇 년이죠? 4년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진술을 번복하고 입을 다무는 대가로 만약에 선고가 집행유예가 나온다. 뭐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요. 충분히 입을 다무는 대가와 집행유예 나오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입 마금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에 뭐 어떻게 될지 뭐 내년 1월에 뭐 선고가 나온다고 얘기도 있던데 네. 1월에 선고 나온 것을 보고 본인이 그때 가서 만약에 선고가 3년 나왔다. 아니면 4년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좀 입을 불 수도 있겠다. 내가 어차피 이래저래 내가 형을 사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뭐 마음이라도 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입을 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집행유예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윤영호 씨가 윤영호 본부장이 입을 다물고 이것을 이렇게 덮어두는 그런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좀 통일교 입장도 있겠죠. 지금 통일교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교를 해산시키면은 네.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봐라.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느냐 알아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체부가 사실은 지금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리스트를 만들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때 알아봐라고 지시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네. 지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 국무회의에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재산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산이 해외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제대로 뭐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파악은 대충 했습니다라고 올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규모를 언급을 또 할 겁니다. 해서 나는 정말로 너네들 재산을 다 귀속할 수 있어라는 것을 통일교에 신호를 줄 거예요. 그럼 통일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영호 씨를 정말 구워 삶을 겁니다. 당시 한마디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윤영호는 그러면 너네가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카바쳐줘.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에 로비를 하든 이재명에게 로비를 하든 내 선고를 집행적으로 만들어줘라고 또 딜을 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윤영호는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예, 오늘 3부 이준호 대변인 모시고 정유미 검사장의 정성호 장관에 맞서는 그런 소송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주은고 씨로 주은고 씨 남발한 이 조은성 특검팀의 오늘 발표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특검과 국정조사 이런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 시청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은 아직 많진 않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저희가 오늘 썸네일 제목으로 나랏빛 진짜 나랏빛이 4,632조다 상당한 충격적인 소식의 제목을 전하니까 아니 무슨 나랏빛이 4,632조나 돼 하고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댓글에도 초반에 있던데 자 대한민국 진짜 나랏빛이 얼마냐 이걸 두고 지금 대논쟁을 해야 될 상황 뭐 대논쟁인다는 건 싸운다는 얘기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논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이 나랏빛이 4,632조 국가 부채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를 지난번에도 우리 박상희 평론가님이 구분해서 설명해 준 바가 있는데 뭐 전문용어로 D1, D2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어제 공개가 됐어요. 박수영 의원이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700조에 가까운 나랏빛 문제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이건 예견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 이 정권 때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냐면 재정 확장은 뭐 이 경제의 마중물이다. 예.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라 빚을 걱정해?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호텔 경제학,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마을을 빙 한 바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 뭐 아주 기적과의 논리 아닙니까? 네네. 저 경제학을 뭐 좀 뭐 그다지 대단히 뭐 석박사까지 한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경제학 공부를 좀 충실히 한 편인데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경제학은 저도 지금도 의문이에요. 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발행한 10만 원짜리가 마을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딸에게 가서 마을의 경제가 부강해졌다. 참 좋죠. 그게 아니에요. 경제라는 그런 게 아닌데 뭐 D1, D2까지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국회 기재위의 야당 간사잖아요. 또 이 경제에 대한 해박한 또 그 경험적 지식이 있는 의원인데 국민 한 사람당 빚이 8,963만 원이에요. 허앵커도 나도 예. 평균적으로 예. 황당하죠. 더 놀라운 건 저도 지금 손주를 봐가지고 손주가 이제 6개월 좀 넘었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9천만 원 가까운 빚을 그냥 떠안는 거예요. 아 벌써요? 아니 그렇게 벌써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8,963만 원이면 9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4인 가족이면 거의 8,960만 원 곱하기 4. 네. 이게 그냥 빚이야. 그럼 내가 안 내니까 빚은 이제 은행에나 뭐 이런 그 사금융에 빚을 지면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 빚은 희한하게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는 안 내도 돼. 이게 이제 무서운 이 함정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민 10사람 중에 4사람은 세금을 안 냅니다. 5사람 중에 2사람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런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뭐 돈을 준다. 무슨 뭐 쿠폰을 주네, 지역 화폐를 주네. 난 세금을 안 내는데 정부가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데. 예. 뭐 그런 식이 바로 이 포퓰리즘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국민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빚을 막 지는 것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좌파 정부는. 특히 이재명 정권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26년 1월부터 6월까지 그것도 아마 거의 3월 1분기에 75%의 예산을 다 쓰겠다. 네. 그 이미 발표된 바 있어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사이에 총 예산의 한 40%는 쓰지 않겠나. 어마어마한 돈을 석 달에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추가 경정 예산안 뭐 이제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재정을 늘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 좌파 정부의 특징입니다. 나라 빚을 네가 왜 걱정해? 미래 세대 얘기를 하면 당신은 죽고 없을 텐데 뭐 그런 상황까지 우선 우리가 주는 이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어라. 그리고 한껏 빨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포퓰리즘의 무서움인 것이다. 라고 본다면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떡하나? 국가 채무 비율,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 요새는 요새 뭐 대통령이 업무 보고 막 생중계하면서 넷플릭스보다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 재정 얘기를 좀 할 법도 한데 그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뭐 대머리 탈모약을 건강보험으로 해줘라. 그거 1,000억 원, 2,000억 원씩 돈이 더 들어가야 돼서 그 전문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그 앞에 있는데 그거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된다라고 말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책임지나? 뭐 그런 식이고 이게 지금 20, 30대들이 뭐 탈모와 또 비만으로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탈모가 생존의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이 했어요. 이재명이. 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머리칼이 없는 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부분을 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것들. 국가 예산이 무슨 쌈짓돈입니까? 아니 웬만큼 뺐어야죠. 이러다 보면 국가 부채의 재정 건전성이 50%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이 18.1%.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면 그 이재명 정권 집권기까지는 큰 탈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겨.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곤란하잖아요, 이런 건. 네. 예, 지금 이제 국가 채무가 GDP의 약 50%를 넘었다는, 내년까지 포함 50%를 넘으면서 지금 난리죠. 국가 그건 채무입니다. 국가 부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기준으로 181%를 넘었습니다. 지금 아까 670 몇 조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 넘어가면 점점 200% 가까이가 국가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갚아야 할 직접 갚는 돈만이 아니고 연금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프랑스가 지난번에 국가 부채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아니고요, 국가 부채 기준으로 약 200%가 좀 넘었다고 해서 굉장히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긴축 재정을 법안으로 냈다가 총리가 날아가고 3명의 총리가 날아가는 일도 벌어졌죠. 내각이 거의 붕괴되는. 지금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내년 예산 부분이나 지금 부처 업무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 부분 좀 보강을 해서 이야기하실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연동돼서 지금 환율 문제도 어차피 지금 더 연금돼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어차피 이것도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부가 유한당국이 지금 유한 스와프를 좀 내년까지 연장하겠다, 전략적 환해지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 이런 거 지금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프랑스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뭐 네. 낭만의 도시 파리, 예술의 도시 파리 하고 있는데 속은 골마 터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국가 부채와 재정 상태가 지금 열악하기가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예요. 그리스, 이탈리아 옛날에 뭐 피그 국가라고 해서 탓했는데 지금 프랑스가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정년을 더 늘리고, 그리고 연금을 빨리 달라. 예. 그거를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는 좀 이거 허리띠를 매야 된다 그러니까 파업하고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이 프랑스의 총리 5번 바뀌었어요. 총리를 그냥 갈아치는 거야. 저 보세요. 저 그래프가, 저 V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프랑스가 IMF 그 외환 위기 비슷하게 국가 부도가 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화려한 파리의 그 에펠탑이니 무슨 뭐 이런 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미 정부가 과거 이 미테랑 사회주의 정권의 그 사회당 정부가 프랑스 국민들에게 달콤한 이 사탕을 잔뜩 물려놨어요. 그 뒤에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굳히려고 사르코지 이후에 무진 노력을 했는데, 이 포퓰리즘의 이 달콤함이라는 게 그 아이들에게 사탕을 애초부터 주지 말아야지, 단맛에 취한 애한테 사탕 뺏으면 난리 나요. 울고 불고 집안 막 지금 아이에 비유했지만 포퓰리즘이 그런 거예요. 준 건 못 뺏어요. 그러니까 줄 때 신중하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200%가 넘었다? 프랑스가? 저는 프랑스 진짜 뭐 부도나도 하나 이상할 거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환율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은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 스와프, 이 서로 이게 돈을 교환하는 그 계약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2025년 말로 끝나는데 환율을 뭐 잡을 게 이거밖에 없다고 판단한 이재명 정권에서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환율이 한 12원 떨어집니다. 그 긴급 처방을 해서 먹혔다고 봐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정부가 개입하면 좀 나은가? 웬걸 그날 저녁에 다시 그대로 원상복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율 문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달러를 족족 사냥하고 기업들은 달러 예금에다가 쟁여놓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수출 기업들도 달러를 한국에 안 풀어요. 예금에 쟁여놓거나 아니면 밖에 그 미국이라든가 돈이 될 만한 곳으로 오히려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 달러가 이렇게 자연히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정권이 무슨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무슨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달러를 많이 빠져나가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리는 세금 더 물리겠다고 하고 이런 조치로 이게 돌아설 환율이 아닙니다. 환율은 지금 오늘도 지금 1370원인데 이게 지금 기속된 지가 한 2주 됐어요. 네. 안 떨어져요, 혈압이. 피가 안 멈춘다. 이걸 대체 그러면 이제 이 정부의 옛날에는 구두 개입만으로도 이게 좀 진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 약발이 통했다고 봐야 이제 되겠죠. 구두를 넘어서서 실제 개입을 했는데도 안 떨어진다. 자, 명의가 나섰는데 투약을 했는데도 병이 안 잡힌다. 그럼 뭐예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환율을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시한다. 지금 국제 유가는 안정세라니까요.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떨어지면 뭐하냐. 환율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달러로 사오는 국제 기름값이 소용이 없어. 그럼 기름값이 오르고 우리가 밀가루도 사와야 돼. 우리가 사실 자급자족하는 이런 원자재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는 전 세계 주요 42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뭐 시쳇말로 X값 수준이에요. X가 뭔지를. 그러니까 나라가 창피합니다 지금. 예. 원화 들고 나가서 대접받는 베트남이나 옛날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면 좀 우리 잘 사는 선진국에서 온 국민이야. 그럼 원화 주면 좋아했잖아요. 그 나라에서 안 좋아해요. 페소, 바트 이런 돈보다도 지금 우리 원화가 국제 무대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잘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거. 자, 그런데 환율 문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코스피가 4천선도 붕괴가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4천선은 일단 회복은 한 상태이긴 한데 어제 이제 한 열흘 만에 다시 4천선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면서 코스피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어제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이제 그렇죠. 많았다고 네. 분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상황을 보셨어요? 저는 코스피를 지금 4천 이상에서 놀게 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 정권의 절체절명의 지금 현안이다. 만약에 코스피가 한 3천 4,500까지 만약 물러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4천을 달성을 못한다고 하면 네. 내년 지방선거 못 치를걸요. 아니 20대 30대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 50대도 주식 투자 엄청 했어요. 분석해 보면 40, 50대가 더 많아요 지금. 20, 30대가 주식 투자한다고 자꾸 20, 30대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회사 못 들어가 가지고 집에서 그냥 쉰다는 젊은이가 80만 명이 넘고 잘해봐야 평사원 아니면 주임급 대리급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위에 40, 50대들 차장 부장 임원급들한테 게임이 되겠어요? 주식 투자를 해도 이 사람들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코스피 4천을 못 지킨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연금이나 이런 데서 사력을 다해서 사주는 것 같아요. 개인은 4천선을 일단 방어하는 것으로도 봐야 됩니까? 그렇죠. 연금 왜냐하면 같은 걸 통해서. 2030은 B2 끝에 지금 여력이 소진됐다는 그런 돈이 있어야 뭘 막지. 그리고 그렇게 며칠간 하면 이 반대 매매를 당해가지고 깡통을 차는데 이제 그러면 점점 나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40, 50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를 날 기다리면서 막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다고 해서 떠받친다고 하면 이건 또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신용 끌어들인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잘 나가는 몇몇 종목을 빼면 예. 실제 코스피는 3,500선이라고 하는 증권 분석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천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재명이 집권할 때 말했던 코스피 5천, P 5천이라 그러나 이거는요 난망이다. 뭐 내년이면 이걸 달성한다는 제 증권사 임원 출신 친구도 있던데 제가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어요? 야, 좀 그렇게 낙관적 전망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제대로 된 분석을 좀 해라. 제가 그런 물론 저도 책임을 못 져요. 뭐 제가 무슨 주식 투자의 신입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불안불안하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이러다 푹 꺼지면요. 무슨 통일교특검이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가, 환율, 그로 인한 증시 이런 것들이 연동되고 지금 내년 1월부터는요. 미국에 200억 달러 갖다 줘야 돼요. 연간 200억 달러면 한 달에 15억 정도 달러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돈 어디서 납니까? 네. 자, 환율과 코스피 상황 좀 짧게 살펴봤고요. 자, 이재명의 최근 발언을 좀 압축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장면들인데 아주 이제 우려스러운 장면들이 지금 많이 증폭되고 있고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는 아주 중대한 문제까지 지금 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관련된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지난번에 환단고기 뭐 책갈피 달러 밀반출 이런 발언을 해서 상당한 지금 논란과 역사 논쟁까지도 벌어지는 주제까지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어제 정부 부처 업무별 보고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긴장되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봐 지금 긴장하는 것이냐? 국민의 시각에서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뭐 국민들이 많이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니까 묻는 거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다.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툭툭툭 지금 던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무 부처별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문제까지도 좀 곁들여서 나왔는데 최근에 업무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우선 넷플릭스 시청률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대통령 TV 생중계의 시청률이 넷플릭스하고 비견이 되지가 않아요. 넷플릭스 시청자나 넷플릭스 측이 알면 대단히 좀 웃지 않을까. 오죽하면 이게 잘 나간다. 이 정도로 재밌다. 왜 재밌을까요? 예측 불허의 질문들을 툭툭 던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인 답변자들도 당황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생중계를 통해서 온 국민이 뭐 볼 사람만 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신중해야죠. 탈모약, 비만약, 의료보험, 건강보험 해줘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보니까 뭐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조원철 법제처장 보고 전에 그 말했듯이 일주일 뒤에 또 챙길 거예요. 어디 가서. 네. 그런 식이면 탈모약, 비만약, 건강보험 해줘야죠. 여기에 작게 잡아도 3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자,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까지기 시작한다. 그런데다가 뭐 탈모약, 비만약이 왜 나왔을까요? 탈모약, 비만약은 누가 봐도 젊은 층을 겨냥한 거예요. 응? 특히 비만, 네. 다이어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2030들이 비판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정권에 좀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이거 대선 공약으로 한번 냈던 거잖아요. 네. 대벌이 그 탈모 치료제. 그래서 그때도 타당성이 없다고 철회됐던 거예요. 네. 그걸 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그러면 저런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서 던졌느냐. 생중계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2030들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많이 찍어주면 서울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찍어주면 해준다. 라는 의미가 함축적이지 않겠느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그리고 무슨 뭐 폭탄이 떨어질까 봐 긴장이 되죠. 자기가 떨어뜨리는 게 폭탄인 걸 아는 거예요. 아니 폭탄이 떨어질까 봐 긴장되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앞서서 폭탄 몇 개 떨어뜨린 거 봤지 이 소리예요. 그 폭탄 맞은 사람이 그 환단고기 논란과 그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지양 이사장. 예. 그다음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 논란. 이거는 그 무슨 밀반출 수법을 얘기해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보수 출신의 삼선 의원인 이학재
인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인천 예. 공항공사요. 그렇죠. 한국공항공사죠. 거기 사장을 직격한 거다. 그러니까 그 폭탄 떨어뜨리는 거 봤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콕 집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정병국 예술 관련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이사장인가로 있던데 그분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네요. 정병국 의원 아니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대화를 했어요. 이건 뭐냐? 아유 내가 보수 출신 국민의힘에서 임명된 단체장이라고 무조건 까는 거 아니에요. 나 저기 인사도 할 줄 알아요. 이런 식인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냥 그대로 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대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돈 몇백억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들이고 그로 인한 그 어떤 후폭풍은 다 거기 나와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다 짊어져야 돼요.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 뭐 이제 안 된다는 건 하고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럼 야 어떻게든지 그 꽤 맞춰서 해봐. 장관은 또 그럴 거고. 그럼 그 밑에 이제 줄줄이 있는 공무원들은 어거지로 이걸 또 막 어떻게 대통령이 던진 말이니까 하려고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이미 잡혀 있던 다른 예산을 빼거나 뭐 그걸 전용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국가의 그 어떤 정책적인 프라이오리티가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호기심 천국이 아니에요. 호기심 천국. 이 TV 생중계로 되는 업무 보고는 물론 호기심 천국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바위 덩어리처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좀 그렇게 봅니다. 이거 대단히 넷플릭스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넷플릭스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저런 이야기를 업무 보고를 하는 걸 이재명 얘기를 보면서 자아도취에 굉장히 빠져 있다. 자기 과잉 의식이 과해서 권력의 맛을 보니까 굉장히 그 위세를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 완전한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네, 생각을 네. 들게 하더군요. 네, 네. 예, 오늘 1부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우리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주요 현안 좀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